깊은 밤, 시아버지와 며느리. 집에는 오직 두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정적을 깨트리고 있었죠. 과연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모든 궁금증이 풀리실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침 6시 시골 마을에 닭울음 소리가 퍼져나갔어요. 혜진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아버지가 마당을 천천히 거니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님, 아침 드세요. 혜진이 밥상을 차리며 부르자 70 넘은 시아버지 박종수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고맙다, 혜진아. 네가 없었으면 이 늙은이가 어쩔 뻔했겠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가족인데요. 혜진은 시아버지 앞에 따뜻한 미역국과 밑반찬을 정성스럽게 차려놓았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시아버지를 모시는 마음만은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들며 혜진을 바라봤어요. 이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매일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혜진은 시집을 떠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자신을 모셔주고 있었으니까요. 혜진아, 네 혼자 고생이 많다. 아버님, 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도 아버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혜진은 시아버지 맞은편에 앉아 함께 아침을 드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창밖으로는 이웃집 할머니가 텃밭에서 배추를 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아침 풍경이었어요. 오늘 면사무소에 다녀와야겠다. 서류 정리할 게 있어서 말이야. 시아버지가 말하자 혜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혼자 가시려고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다. 니는 집안일도 바쁜데 혼자 다녀올 수 있어. 시아버지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성격이었거든요. 혜진도 그런 시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더는 말리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친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마당을 산책했어요. 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혜진은 아직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상상도 못한 위험 속에서 시아버지를 구해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였어요. 마을 어귀 큰 나무 뒤편에서 누군가가 이 집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검은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중년 남자였어요. 그는 혜진과 시아버지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에는 차갑고 어두운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품어온 원한처럼 말이에요.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술에서는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박종수, 이제 내 차례다. 남자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다시 한번 그 집을 차갑게 바라본 뒤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무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마을의 평화로운 아침 공기 속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위험한 그림자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면사무소로 떠난 후 혜진은 평소처럼 집안 정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옆집 개가 자꾸만 지저대고 있었거든요. 왜 저렇게 짖을까? 혜진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평소에는 온순하기로 유명한 개가 울타리 쪽을 향해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고추 세우고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혜진이 중얼거리자 개가 잠깐 그녔지만 곧 다시 같은 방향을 보며 으르렁거렸어요. 마치 낯선 침입자를 경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혜진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빨래를 널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뭔가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기분 탓인가? 혜진이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시골 마을의 오후 풍경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시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늦는 것 같아서 혜진은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면사무소가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있나? 혜진은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놓았어요. 시아버지가 너무 간섭한다고 생각하실까봐 망설여졌거든요. 대신 현관 앞에 나가서 마을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어요. 마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혜진을 보고는 잠깐 멈춰 섰어요. 어머, 혜진 씨. 혼자 계세요? 네, 아버님은 일 보러 나가셨어요. 아, 그런데 요즘 조심하세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사람이 마을을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혜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까부터 느꼈던 그 시선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인데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던데요. 그냥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떠난 후 혜진은 현관문을 꼭꼭 잠갔어요.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텐데 아까부터 느꼈던 그 이상한 기분 때문에 더욱 무서워졌어요. 혜진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모든 창문을 확인했어요. 문단속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너무 예민한 건가? 혜진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자신을 달랬어요. 하지만 칼질을 하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4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보통 이 시간쯤이면 돌아오시는데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빨리 돌아오세요. 혜진은 창문 너머로 마을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오후 햇살이 따스했지만 마음만은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그때 혜진은 느꼈어요. 멀리서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하지만 고개를 돌려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혜진도 그리고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평화로운 마을에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시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이 어둡고 걸음걸이도 무거워 보였어요. 아버님, 다녀오셨어요? 혜진이 반갑게 맞이했지만 시아버지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꼼꼼히 잠그고 창문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혜진아. 시아버지가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가 우리 집 주소를 물어봤다더라. 혜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집 주소를요? 그래. 내 이름을 대면서 말이야. 면사무소 직원이 이상하다 싶어서 주소는 안 알려줬다고 하더라. 시아버지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래 묵혀뒀던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내가 니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이 시아버지 옆에 앉자 그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예전에 사업을 같이 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다. 이름이 강민호라고. 처음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 돈을 몰래 빼돌렸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사업을 정리하고 경찰에 신고했지. 그 바람에 그 사람은 감옥에 갔고, 감옥에요? 한참 감옥살이를 했지. 나올 때 나한테 복수하겠다고 소리쳤다더라. 그래서 이 시골로 이사 온 거야. 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아버지가 왜 갑자기 도시를 떠나 이 외진 시골로 오셨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 면사무소에서 들은 말을 보니 그놈이 날 찾고 있는 것 같다. 시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증거가 있나? 그냥 주소 물어봤다는 것만으론. 그때였어요. 갑자기 밖에서 개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낮에 한번 짖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격렬하게 말이에요. 뭐야? 혜진과 시아버지는 동시에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개는 계속 같은 방향을 보며 짖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집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불 꺼. 시아버지가 급하게 말했어요. 혜진은 서둘러 거실 전등을 껐습니다. 집안이 어둠에 휩싸였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창문 근처로 다가갔어요.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지만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개가 짖는 소리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웃집에서도 불빛이 켜지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있긴 한 것 같은데. 혜진이 중얼거렸을 때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뚝 끊였어요.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안 짖지?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밖을 지켜봤어요. 바람 소리와 자신들의 심장 뛰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조심하자.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가보고. 시아버지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혜진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혜진은 시아버지 옆에 앉아 창밖을 주시했어요. 아버님, 무서워요. 괜찮다.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시아버지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과거의 그림자가 현실이 되어 그들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걸 둘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면서 집 주변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어요. 혜진은 몰랐어요. 바로 몇 시간 후 이 조용한 밤이 지옥 같은 공포로 바뀔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시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상상도 못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새벽 2시, 혜진과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졸음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뭐야, 저게? 혜진이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집 뒤편에서 오렌지색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부엌 쪽에서 타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혜진이 당황해하는 사이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갔어요. 집 뒤편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본체로 옮겨 붙고 있었습니다. 빨리 나가자. 시아버지가 현관으로 향했지만 문을 열자마자 경악했어요. 집 앞마당에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집 주변에 기름을 뿌려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이게 사고가 아니야.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불이 너무 빨리, 너무 고르게 번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종수, 나와. 차갑고 분노에 찬 목소리였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민호.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오래 기다린 복수가 드디어 시작된 거였습니다. 네가 날 감옥에 보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밖에서 강민호가 소리쳤어요. 불길은 점점 더 거세져서 집 안으로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뒷문으로 나가요. 혜진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부엌 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뒷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밖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창문은 어때요? 두 사람이 거실 창문으로 달려갔지만 창문 밖에도 이미 불길이 번지고 있었어요. 강민호가 완전히 포위해 놓았습니다. 계획적이야. 우리가 못 나가게 하려는 거야. 시아버지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연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면서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아버님, 어떡해요? 혜진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았지만 연기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혜진아, 나는 살 만큼 살았어.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강민호를 그렇게 만든 거야. 내 죄야.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나가야 해요. 혜진이 시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니만 나가. 나는 이제 그만해도 돼. 아버님, 연기가 점점 더 짙어졌어요. 시아버지는 벽에 기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았어요. 밖에서 강민호가 계속 소리쳤어요. 박종수, 불 속에서 죽고 싶나? 나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하지만 시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연기를 마시며 점점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혜진이 시아버지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거칠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혜진은 깨달았어요. 시아버지가 왜 이렇게 체념하고 있는지를. 그는 강민호에 대한 죄책감을 오랫동안 안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이 오면 자신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혜진이 울면서 시아버지를 안았어요. 연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기침을 연발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던 거죠. 아버님, 혜진이 시아버지를 흔들었지만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얕고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밖에서 강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가까워졌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어. 불 속에서 죽어도 좋아. 혜진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어요. 시아버지는 의식을 잃었고 집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복수의 눈이 먼 강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 하지만 시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소리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이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아버지의 목숨을 구하려면 자신이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혜진이 시아버지를 필사적으로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에 호흡이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집안은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불길이 벽을 타고 올라오면서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연기도 더욱 짙어져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천장에서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 떨어져 내리고 벽지가 말려 올라가며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죠. 혜진은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떡하지? 혜진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시아버지는 의식을 잃었고 자신도 연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밖에서 들려오는 강민호의 목소리였어요. 박종수, 지금 안 나오면 끝장이야.
강민호는 집 밖을 돌아다니며 계속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찬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돌멩이 하나가 창문을 향해 날아들더니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깨졌습니다. 혜진은 온몸을 움찔했어요. 언제든 그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네가 날 망쳤듯이 네도 똑같이 당해봐라.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호흡이 너무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혜진이 시아버지의 뺨을 가볍게 때려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연기 중독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혜진은 시아버지를 깨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든 숨을 쉴 수 있게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무슨 방법이 옳은지 따질 겨를도 없었어요. 그저 살려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죠. 아버님, 제가 입으로 해드릴게요. 혜진은 시아버지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기도를 열었어요. 그리고 깊숙이 숨을 들이마신 후 시아버지의 입에 자신의 입을 대고 천천히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한 번, 두 번. 혜진은 정신없이 숨을 불어넣었어요. 연기가 자꾸 들어와서 자신도 숨쉬기 힘들었지만 시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깨어나세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아버지의 가슴이 아주 조금씩 오르내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문득 자신이 혼자 나가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남편 없는 이 집에서 아버님을 두고 혼자 살아남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순간 혜진의 눈빛에는 더욱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밖에서 강민호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어서 나와. 혜진은 공포에 떨었어요. 강민호가 직접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님, 일어나세요.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요. 혜진이 다시 시아버지에게 숨을 불어넣었어요. 이번에는 더 깊이, 더 간절하게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폐에 깨끗한 공기를 넣어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그때였어요. 시아버지가 살짝 기침을 하더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혜진이 기쁨에 차서 외쳤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정신이 흐릿했지만 적어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혜진아?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여기가 어디지? 시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연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우리 빨리 나가야 해요. 혜진이 시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여전히 몸에 힘이 없었어요. 아직 힘이 안 나.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진은 시아버지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일으켜 세웠어요. 두 사람 모두 연기 때문에 기침을 연발했습니다. 어디로 나가지? 혜진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앞문도, 뒷문도, 창문도 모두 불길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강민호가 소리쳤어요. 박종수, 내가 안 나오면 집재로 태워버린다. 혜진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시아버지는 겨우 의식을 되찾았지만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 탈출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하지만 혜진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여기서 같이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님, 힘내세요. 우리 꼭 여기서 나가야 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설령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끝까지 노력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혜진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며느리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혜진아, 고맙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어요.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함께라면 어떻게든 길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혜진과 시아버지가 탈출구를 찾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예요. 혜진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누군가 신고를 했던 거였습니다. 소방서예요. 안에 사람 있어요. 혜진이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연기 때문에 목소리가 쉬었지만 간절함은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밖에서 소방관들이 대답했어요. 들려요. 지금 들어갈게요. 연기 때문에 바닥에 엎드려 계세요. 혜진은 시아버지와 함께 바닥으로 몸을 낮췄어요. 연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아래쪽이 조금 더 숨쉬기 편했습니다. 아버님, 곧 구조될 거예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혜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아까까지 그렇게 소리치던 그가 조용해졌습니다. 도망갔나? 혜진이 중얼거렸어요. 소방차 소리를 듣고 강민호가 달아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몇 분 후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소방관 2명이 산소 마스크를 끼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계세요. 소방관이 혜진과 시아버지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아버님이 연기를 많이 마셨어요. 혜진이 급하게 설명했어요. 소방관은 즉시 시아버지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할게요. 소방관들이 시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어요. 혜진도 연기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함께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보호자분도 검사 받으셔야 해요. 아버님부터 먼저. 괜찮습니다. 같이 갈 수 있어요. 구급차 안에서 혜진은 시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시아버지의 얼굴이 조금씩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의식도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여요. 응급의료진이 말했어요. 혜진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시아버지를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의사가 혜진에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아버님이 의식을 잃으셔서. 혜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하신 행동이 꼭 옳았다, 그르다 말하긴 어렵습니다. 자칫 위험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119에 먼저 연락하고 주변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버님이 의식을 되찾으셨고 큰 문제가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겠어요. 혜진은 시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벗은 시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고맙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네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진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가족. 시아버지가 그 말을 되뇌었어요. 아들을 잃고 혼자가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가족이 곁에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혜진아, 내가 네한테 너무 미안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민호 때문에 네까지 위험에 빠뜨렸잖아. 내 잘못 때문에.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래도 미안하다. 아버님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의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혜진의 말에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저도 곁에 있어요.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며느리가 진심으로 자신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해결해요. 약속하세요. 혜진아, 고맙다. 약속하세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박종수 씨, 혜진 씨, 화재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드디어 강민호를 찾아내고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 온 거였어요. 경찰관 2명이 병실에 들어와 의자에 앉았어요. 한 명은 중년의 베테랑 형사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경찰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형사입니다. 현재 화재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요. 김 형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시아버지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고 혜진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현장을 보니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나요? 김영사의 질문에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있습니다. 강민호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관계인가요? 예전에 사업을 같이 했던 동업자였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시절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옳은 일을 했던 걸까요? 그 사람이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리는 걸 알고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그래서 원한을 품고 있다는 거군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강민호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텐데 자신이 너무 매정하게 굴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도 집 밖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위협했어요. 혜진이 끼어들며 말했어요. 오늘 집 밖에서 아버님 이름을 부르며 위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김영사가 물었어요. 박종수 나와라. 복수하겠다고 소리쳤어요. 김영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었어요. 인적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50대 중반이고 왼쪽 볼에 작은 흉터가 있어요. 시아버지가 설명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렇게 경찰에 또다시 신고하는 게 맞는 걸까요? 강민호가 더 큰 벌을 받게 될 텐데. 김영사가 무전기로 본서에 연락했어요. 강민호 인적사항 조회 부탁합니다. 잠시 후 답변이 왔어요. 해당 인물 확인됐습니다. 곧 체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요? 혜진이 안도하며 물었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네. 방화는 중범죄니까 엄중히 처벌받을 겁니다. 김영사의 말에 시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중히 처벌이라. 강민호가 또다시 감옥에 가게 되는 거네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경찰관들이 나간 후 병실에 조용함이 흘렀어요.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안전해질 거예요. 혜진이 위로하며 말했지만 시아버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혜진아,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 무슨 말씀이세요? 강민호 말이야. 그 사람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텐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뒀던 의문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혜진은 시아버지의 고뇌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일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까요? 아버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이 무거워. 시아버지는 여전히 강민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었어요. 분명 잘못은 그 사람이 했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혹시 그 사람한테 무슨 급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시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강민호의 행동이 이상했던 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혜진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구나.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자신이 정말 옳은 일을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다니는 발걸음 소리도 들렸어요. 뭐지? 혜진이 문 쪽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병실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혹시 박종수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아래층 로비에서 누군가 박종수 씨를 찾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시아버지와 혜진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설마 강민호가 병원까지 찾아온 건 아닐까요? 어떤 분인데요? 급하게 환자분을 찾으시는데 많이 화가 나 있었어요. 간호사의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강민호가 정말로 병원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병실 안이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시아버지와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보안요원에게 연락드릴까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시아버지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그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위험해요. 그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할지. 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다. 아버님, 괜찮다. 병원에 사람도 많고 경찰도 곧 올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강민호와 마주보고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강민호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박종수? 강민호가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상했던 분노보다는 깊은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왔구나. 시아버지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혜진은 긴장한 채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화가 나서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강민호, 앉아라. 이야기하자.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병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가 왜 그 돈을 가져갔는지 아나? 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돈이 필요했겠지. 시아버지가 단순하게 대답했지만 강민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돈? 그냥 돈? 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딸이야. 내 딸 수술비였어.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심장병이 있었어.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어. 강민호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병원에서 수술비로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겐 그런 돈이 없었어. 은행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했고 시아버지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회사 돈을 잠깐 빌렸던 거야. 딸만 살리면 무슨 일을 해서든 갚으려고 했는데 말이야. 그럼 너는 죄가 없다는 거냐? 네가 경찰에 신고해서 내가 잡혔을 때 딸은 이미 수술받을 시간을 놓쳤어. 강민호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내 딸은 죽었어. 시아버지는 천둥을 맞은 것 같았어요. 자신이 한 일이 한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결과를 가져온 거였습니다. 민호야, 나는 정말 몰랐다. 몰랐다고? 왜 몰랐어? 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강민호가 소리쳤어요. 니는 그냥 나를 도둑으로만 봤지.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만 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았잖아. 시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정말로 자신은 강민호에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을 훔쳤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 딸이 살아나나?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혜진도 눈물을 흘리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구나. 시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복수? 강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복수로 내 딸이 돌아와? 복수한다고 내 마음이 편해져? 강민호가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나는 그냥 네가 내 고통을 알아줬으면 했어. 내가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민호야. 하지만 이제 알겠어. 복수해도 소용없다는 걸. 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니를 보고 깨달았어. 니도 그냥 사람이구나. 시아버지는 강민호를 붙잡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강민호, 기다려라.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강민호가 문 쪽으로 향했을 때 갑자기 병실 밖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경찰관들이 복도를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 씨, 체포합니다. 김영사가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병실로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시아버지가 급하게 말했어요. 형사님, 저는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방화는 중범죄라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제발 선처해 주세요. 이 사람에게도 사연이 있어요. 시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에 김영사가 당황했어요. 상황이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의 간절한 탄원에도 불구하고 김영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방화는 중범죄라 반드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김영사가 강민호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강민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다만 박종수 씨 의견은 재판 때 참고하겠습니다. 형사님, 제발 이 사람을 이해해 주세요. 시아버지가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강민호의 사연을 알고 난 후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종수, 미안하다. 강민호가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니한테 화풀이한 것 같아서 미안해. 민호야, 나야말로 미안하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서로에 대한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가자. 김영사가 강민호를 이끌고 병실을 나갔어요. 강민호는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박종수, 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민호야. 시아버지가 부르려 했지만 강민호는 이미 경찰관들과 함께 복도로 사라졌어요. 병실에 다시 조용함이 찾아왔어요. 혜진은 시아버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혜진아,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닐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깊은 회의가 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때는 몰랐잖아요. 몰랐다고 변명이 되겠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거야. 시아버지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를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사람 딸이 몇 살이었을까? 내 손잡벌 되는 아이였을 텐데. 시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버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혜진이 위로했지만 시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혜진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제라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뭘 할 수 있겠어? 이미 늦었는데 말이야.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박종수 씨, 퇴원 준비하셔도 됩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혜진이 대답했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만 며칠 더 안정을 취하시고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 이상하면 바로 오세요. 의사가 나간 후 혜진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집에 가서 쉬셔요. 집이 반쯤 탔는데 어디서 지내야 할까? 시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일단 근처 여관에서 며칠 지내죠. 그래야겠구나. 시아버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몸의 상처는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시아버지는 계속 강민호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딸을 잃은 마음이 어땠을까 하고 말이에요. 혜진아, 강민호가 감옥에서 나온 게 언제쯤일까? 글쎄요, 왜 그러세요? 그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지 궁금해서 말이야. 시아버지는 강민호에 대한 미안함이 커져만 갔어요. 자신 때문에 한 아버지가 딸을 잃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뭔가 할 방법을 찾아봐요. 혜진의 말에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뭔가 할 방법이 있을까?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혜진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정말로 지금이라도 강민호를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한 아버지가 딸을 잃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여관방에서 시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녁을 거의 손대지 않은 채로 말이죠. 아버님, 식사라도 좀 하세요. 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도 몸이 약해지시면 안 되잖아요. 혜진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말라고? 결국 내 때문에 그 아이가. 시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괴로워 보였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변명이 되나?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조금만 더 물어봤더라면. 시아버지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 밤이 깊어갔지만 시아버지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어요. 혜진도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죠. 혜진아, 넌 먼저 자거라. 아버님도 같이 주무셔야죠. 나는 잠이 안 와. 계속 그 아이 생각이 나서 말이야.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 경찰서에 가서 강민호를 만나봐야겠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것밖에 할 말이 없지. 혜진은 시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이런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계시는 게 안타까웠죠. 아버님, 강민호도 아버님 마음을 알아줄 거예요. 그럴까? 나라도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용서하지 못했을 텐데. 시아버지의 말에 혜진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여관방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공기가 더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고맙다. 뭐가 고맙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도 옆에 있어줘서 말이야. 혼자였다면 견딜 수 없었을 거야.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시아버지는 혜진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된 듯 했어요. 하지만 강민호에 대한 미안함은 여전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거예요. 혜진이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시아버지의 마음은 쉽게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지가 무심히 중얼거렸어요. 내가 혜진아 사실. 혜진이 고개를 돌렸지만 시아버지는 곧 말을 삼켰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그냥 내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 그는 다시 창밖만 바라봤어요. 혜진은 더 묻지 않았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진짜 힘든 시간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야겠어. 혜진이 깜짝 놀랐어요. 경찰서요? 왜요? 강민호를 만나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해.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죠. 아버님,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일까요? 다른 방법이 있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아버님, 혜진이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아버님 마음은 조금 편해지실지 몰라도 강민호 씨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뭐라고? 시아버지가 당황했어요. 아버님께서 무릎 꿇으시면 그 사람이 또 아버님을 용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더 안타까워요.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혜진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혜진이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그냥 아버님이 더 상처받으실까봐 두려운 거예요. 죄책감에만 매달리시면 아버님 몸도 마음도 다 무너져 버리실 것 같아서요. 혜진아, 시아버지가 순간 목소리를 높였지만 곧 힘이 빠진 듯 주저앉았어요. 그럼 내가 뭘 해야 한다는 거야? 혜진도 눈물을 닦으며 말없이 있었어요. 답을 알 수 없었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 모두 감정이 격해진 후 지쳐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혜진아.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이 왜 그렇게 힘드신지 알아요. 저도 아버님을 원망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저 아버님이 저를 두고 혼자 죄책감 속에 빠지실까봐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야.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님 혼자가 아니라는 건 알아주셨으면 해요.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혜진아, 사실 나는 무언가를 한 적이 있다. 그가 말을 꺼냈다가 이내 고개를 떨궜어요. 아니다. 지금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시아버지는 시선을 피하며 작게 대답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가득했죠. 혜진은 답답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혜진아, 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걸까? 시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혜진은 조용히 손을 내밀어 아버지 손을 감싸쥐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시아버지는 다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또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창밖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두 사람의 마음도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녁 드세요. 혜진이 도시락을 사와서 권했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혜진아,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 숨기고 있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 이제 말해야겠어. 시아버지가 혜진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혜진이 시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드디어 그 비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사실 나는 시아버지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강민호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위로금을 보냈었어. 혜진이 깜짝 놀랐어요. 위로금을요? 그래. 내 전 재산이었어. 그때 내가 가진 전부였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요? 강민호가 감옥에서 나온 후였어.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말이야.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강민호가 받지 못했거든. 시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받지 못했다고요? 직접 찾아갔었어. 돈을 전해주려고. 시아버지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이사한 후였어. 이웃 사람들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럼 편지도 써서 가져갔는데 전달할 방법이 없었지.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시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편지에는 뭐라고 쓰셨어요? 딸을 잃으신 슬픔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할 수 없다고. 제가 좀 더 신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싶어서 위로금을 보낸다고 썼지. 아버님, 혜진이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전달이 안 되니까 내가 그냥 죄책감만 갖고 있는 비겁한 사람 같았어. 그런 게 아니에요. 혜진이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님은 충분히 노력하셨어요. 노력? 시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잖아. 그래도 마음만은 진심이셨잖아요. 혜진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강민호 씨가 이 사실을 알면 분명히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 그럴까? 시아버지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보였어요. 물론이에요. 아버님이 그때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걸 알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해봤자 늦지 않았어요. 혜진이 힘주어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강민호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해요. 어떻게? 내일 경찰서에 가서 면회 신청을 해보죠. 그리고 그때 쓰셨던 편지도 가져가고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 네. 아버님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로하려고 했다는 걸 보여드려야 해요. 혜진의 말에 시아버지 얼굴에 조금씩 밝은 기색이 돌았어요. 그런데 혜진아, 그 사람이 믿어줄까? 믿어주실 거예요. 무엇보다 아버님의 진심이 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혜진아,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계속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 거야. 아버님,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래, 가족이지. 시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내일 꼭 가보자. 그리고 내 진심을 전해보자. 네, 꼭 그렇게 해요.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둡기만 했던 두 사람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내일은 정말 달라질 것 같아. 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드디어 안식을 찾은 듯 편안한 표정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랫동안 숨겨뒀던 진실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과 시아버지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시아버지는 몇 년 전에 쓴 편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긴장되세요? 조금. 그 사람이 내 말을 믿어줄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랫동안 기다린 순간이었지만 막상 마주하려니 두려웠습니다. 분명히 믿어주실 거예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면회 신청을 했어요. 김 형사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강민호 씨가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말씀만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면회실에 들어가자 강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박종수, 강민호가 시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예상했던 분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와줘서 고맙다.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던데? 그래. 너한테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어. 시아버지가 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강민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네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쓴 편지야. 강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편지를? 그래. 그리고 위로금도 준비했었어. 시아버지가 편지를 강민호 앞에 놓았어요. 무슨 소리야? 언제? 네가 감옥에서 나온 후였어. 딸 소식을 들었을 때 말이야. 강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니네 집에 찾아갔었는데 이미 이사한 후였더라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웃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 강민호가 편지를 들여다봤어요. 봉투에는 자신의 이름과 옛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그래. 읽어봐. 강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시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강민호 씨께 딸을 잃으신 슬픔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강민호가 편지를 읽어가면서 눈물이 차올랐어요. 제가 그때 좀 더 신중했다면, 당신의 사정을 물어봤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박종수,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싶어서 위로금을 함께 보냅니다. 편지를 다 읽은 강민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걸 정말 그때 써놨던 거야? 그래. 내 전 재산이었어. 그때 내가 가진 전부였지. 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네가 나를 그냥 나쁜 놈으로만 생각한다고 믿었어.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때 너무 성급했어. 시아버지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네 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 박종수, 미안해.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네한테 너무 원망을 품고 있었어. 당연한 거야. 나라도 그랬을 거야. 아니야. 니는 그때도 날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강민호가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 편지를 받았다면 내가 그렇게 원한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 텐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 서로 용서하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강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종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나야말로 고맙다. 네가 이해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이해의 눈빛을 나누었어요. 민호야, 나중에 네가 나오면 같이 네 딸한테 인사하러 가자. 정말? 그래. 내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 강민호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강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박종수, 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사람이야. 민호야, 이 편지 덕분에 내 마음도 편해졌어. 이제 니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시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나야말로 고맙다. 두 사람은 진심 어린 악수를 나누었어요. 이제 서로에 대한 오해와 원한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시아버지와 혜진은 한참 동안 말없이 걸었어요. 두 사람 모두 아직 감동의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잘하셨어요.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강민호 표정 보셨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 다행이었어. 시아버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이제야 진짜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 아버님이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까 제 마음도 아팠어요. 혜진이 시아버지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뭐든지 혼자 안고 계시지 마세요. 그래야지.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집 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험이 있어서 수리비는 나올 것 같아. 다행이야.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혜진아. 며칠 후 집 수리가 완료되었어요. 시아버지와 혜진은 새롭게 단장된 집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버님, 이 집이 예전보다 더 따뜻해 보여요. 그래, 마음도 따뜻해졌으니까 그런가 보다. 시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어느 날 아침 시아버지가 혜진에게 말했어요. 혜진아, 오늘 강민호 딸한테 인사하러 갈 거야. 나중에 민호는 출소하고 또 가면 되지. 일단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올게. 그럼 제가 같이 갈까요? 그래, 같이 가자. 우리 며느리가 같이 가주면 나야 좋지.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어요. 오후에 시아버지와 혜진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을 들고 길을 나섰어요. 묘소에 도착한 시아버지는 꽃을 놓고 깊이 절했어요. 늦었지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아버지 원망하지 마라.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어. 이제 우리 모두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바람이 살살 불어와 꽃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아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모든 아픔과 원망이 사라지고 오직 평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아버지는 혜진에게 전화했어요. 다 끝났어. 마음이 정말 편해졌다. 다행이에요, 아버님. 혜진아, 네가 있어서 이 모든 게 가능했어. 고맙다. 아버님도 용기를 내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시아버지와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떠셨어요? 응, 정말 마음이 깨끗해졌어. 다행이에요. 혜진아, 이제 우리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네, 아버님. 그날 밤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시아버지와 혜진의 일상은 평온을 되찾았어요. 새로 수리된 집은 예전보다 더 따뜻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편안한 미소가 자주 떠올랐습니다. 혜진아, 요즘 마음이 참 편해. 아버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시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인 것 같아요. 혜진의 말에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말이 맞아. 나는 그동안 혼자 끙끙 앓기만 했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이제는 다르잖아요. 그래, 이제는 달라. 네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지. 시아버지가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혜진은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시아버지와 강민호, 그리고 자신까지 모두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아버님과 강민호 씨가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더 가까워졌고요. 그래, 정말 다행이야. 시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혜진아, 니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죄책감에 빠져 살았을 거야. 아버님도 용기를 내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 시아버지는 혼자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오히려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준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새삼 느꼈습니다. 혜진도 자신의 방에서 이번 일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시아버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평소처럼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아버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래, 매일매일이 감사한 하루야.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생각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진심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혜진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시아버지와 함께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며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멀리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강민호도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언젠가 그가 나오면 진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혜진아. 네, 아버님.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말이야. 네, 꼭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어요. 집 밖으로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새로운 계절의 시작처럼 이들의 인생에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